안녕하세요, 참이에요. 이코노미스트 요번 주 주간지 이제 읽고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AI 보안, 현재와 미래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지금 딱 절반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주간지 제가 두 번째 읽는 건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서점 가서 이제 뭐 한경이나 이제 매일 거나 이제 막 다 비교해서 봤는데 이코노미스트께 광고가 제일 좋고 그 특정 주제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막 기사가 한 두세 개 정도 연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는 가장 질 높은 주간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가 이제 그 공언했던 보편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철강이랑 알루미늄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이제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편관세라는 게 그냥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관세를 말하는데 원래는 이제 특정 나라마다 협의를 해가지고 면제를 해준 조항들이 있대요. 근데 그 면제 예외를 둔 조항을 전부 이제 없애서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제 보편관세라고 하고요.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25%의 관세가 부과가 됐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4위 그 수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커터제를 통해서 관세 없이 수출을 하다가 이제 25%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민간 업체들에서도 되게 긴밀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유산세를 내는데 그 유산세가 그 예를 들어 뭐 집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전체 유산 금액에서 그 총 재산에서 이제 세액이 산출이 됐대요. 근데 유산 취득세, 그러니까 개별 상속인이 얼마나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유산이 있으면은 그 유산을 나눠 갖는 주체들이 있겠죠. 그 유산에 대해서 n분의 1을 해가지고 그 개별 상속인에 해당하는 그 n분의 1 그 금액만큼만 이제 과표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과표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액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202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의 방식, 그러니까 전체 총재산의 유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약간 제도 선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 문제가 꽤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보안 문제가 특히 최근에 이제 대두된 게 딥시크가 엔비디아를 위협하면서 엄청 크게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AI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되게 숙련된 개발진과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챗GPT를 만들어냈는데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그거에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인력을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뽑아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런 GPU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막 엄청 하락하고 엔비디아 그 잭슨 황 그분이 이제 뭐 이런 변화를 뭐 자기도 받아들인다 뭐 그러면서 약간 뭘 열심히 대응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딥시크가 엄청 핫했다가 보안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딥시크 이용자들이 쓰는 그 뭐 IP 주소 그리고 뭐 키보드 입력 패턴 등등을 다 그 이제 딥시크가 해가지고 중국 서버에 저장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딥시크 측에서 이제 그 사용자 약관을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한 내용이 이 데이터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수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임의적이잖아요. 근데 그 보안에 특히 문제가 되는 이 딥시크의 내용이 뭐냐면 그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두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인공지능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실제로 딥시크는 보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여러 정부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에서 딥시크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하면서 이용자 수가 엄청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딥페이크. 그래서 이제 SNS 상의 얼굴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통화할 때 이런 목소리들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딥페이크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그 발생 가능한 보안의 문제가 온 디바이스인 경우보다 서버인 경우에 더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는 뭐냐면 디바이스 안에 AI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I가 들어간 에어컨, 그래서 뭐 자동으로 맞춰준다. 그리고 뭐 AI가 들어간 가습기, 뭐 자동으로 습도를 맞춰준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버랑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서버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챗GPT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죠. 서버를 활용하는 그런 인공지능에서 만약에 보안 유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회사에 뭐 극비 정보를 유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무서운 거는 지금 차에도 굉장히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근데 그런 이동하는 그런 물건에 AI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누가 이제 해킹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중국에서도 해커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차에 인공지능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사고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보안을 공격하는 방법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첫 번째는 데이터 추출. 그래서 인공지능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데이터 어떻게 얻었니?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탈취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그 인공지능에 계속 잘못된 정보를 이제 주면서 저희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공부한 거를 오염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어 보이는 코드 안에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심어서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걔한테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면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그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것도 정상적인 걸로 인지를 하고 그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악성 코드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그런 공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공격보다도 그냥 이제 그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같은데, 그 뉴욕 타임즈에서 챗GPT 그 오픈 AI를 소송을 했나 뭘 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뉴스 저작권을 무시하고 인공지능이 이거를 그냥 그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로 또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조작된 인공지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추천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 일부러 이제 조작돼서 뭐 정치적으로 뭐 색깔을 띈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large language 모델, 그 이제 그쵸,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만 적용되는 보안 기술이 또 발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알약 그 이스트 소프트 거기 이제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시큐리티 시장이 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에는 특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지능 그 IT 보안 관련 특허가 점점 이제 늘고 있는데, 그 특허를 이제 낼 때는 이제 내가 특허를 냈을 때 받을 이득하고, 특허를 유지하는 데 또 비용이 드니까 그 또 이제 그 편익 비교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았던 거는, 특허를 하면 원천 기술을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러 한 게 특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 기술이 다 공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그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비밀, 영업 비밀로 이제 간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손익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투스 플랫폼 얘기가 나와요. 컴투스의 자회사래요. 근데 이제 그 컴투스 플랫폼에 엑스플래넷이라는 NFT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NFT 프로그램 전 NFT는 옛날에 들어보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후레쉬맨 뭐 그 재방영 기념으로 이 컴투스 플랫폼에서 행사를 할 때 2,200명이 들어와서 이 NFT 상품을 구매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은, 옛날에 한참 NFT 유행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자기 셀카 사진 그거를 NFT로 계속 그냥 올렸는데, 그럼 누가 뭐 이걸 누가 사겠어? 하면 그냥 이제 재미로 올린 거겠죠. 그렇게 그냥 했는데 그게 엄청난 금액이 이제 낙찰됐다 이런 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제 예술가가 아니라 NFT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드전이나 달리 이런 걸로 제가 이제 그림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영상이나. 그래서 내 상상력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서 NFT에 올려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수익화가 된다면 놀라운 일이고, 그럼 진짜 창조 경제죠. 근데 수익화가 되지 않아도 재밌겠다. 그래서 NFT 쪽도 나중에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번째로 지금 1, 2, 3, 4, 5 다섯 번째 주제는 그 AI가 이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과 많이 받지 않는 직종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화는 진짜 AI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더 이제 다른 화보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산업군의 특징이, AI의 장점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 그런 직군에서 AI의 영향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이 콘텐츠, 특히 이제 뭐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거 하는 데서 이제 요즘 광고 카피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뉴스도 인공지능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 기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거 말고도 뉴스 산업에 위험이 되는 부분은, 그 저희가 지금은 아직도 저는 그냥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서 이제 하는데, 그 챗GPT나 이렇게 생성형 AI에 직접 질문을 하고 챗봇에 질문을 하고 요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재편이 되면, 뉴스 홈이나 뉴스 어플에 접속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어지면서 뉴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뭐 오늘 중요한 뉴스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지. 뉴스 기사를 직접 읽는 그게 종이 신문을 읽는 것만큼 구시대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뉴스사들이 그런 이제 뉴스를 올려줘야 인공지능도 그 뉴스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뉴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향이 가는 쪽이 이제 영상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글 쓰고 약간 요런 쪽에 전반적으로 다 AI 영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IT.
IT는 그 원래는 이제 개발자들이 코드를 다 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몇 마디만 이렇게 짜줘 하면은 풀 코드를 이제 인공지능이 짜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났대요. 그러면서 스타트업 같은 데서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뭐 이제 IT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IT 개발자들이 옛날만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힘든 산업 IT.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든 산업은 콜센터, 고객 서비스 쪽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카드사 같은데 한번 고객센터 전화하면 그 사람 상담원이랑 통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다 이제 뭐 숨겨놓고 뭐 이제 뭐 챗봇으로 대화하고 하는데, 챗봇도 사실 그 제가 원하는 수준의 대답을 못 해주고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겠죠. 어쨌든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연구 교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벌써 논문을 자기가 다 검토를 하고 사용자에 맞춰서 너 이 논문 봐봐 이런 식으로 논문 추천을 해주고, 논문 초안을 쓸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이제 벌써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맞춤형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대요. 칸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각각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그 인간 노동자들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하기 힘든 산업군으로 이제 나온 산업의 특징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곳. 예를 들어 건설. 그래서 건설 도면을 작성하고 이런 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지만, 실제 건축 현장에서 뭐 이제 날씨, 뭐 여러 가지 복합 변수를 활용해서 결정하는 건 여전히 인간 노동자의 몫이다. 그리고 농업도 그렇죠. 농업도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변수를 파악해가지고 뭐 해충이나 날씨나 뭐 이런 거 뭐 다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전히 인간의 몫이고,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의료는 지금 AI가 적극 도입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뭐 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이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그 환자의 뭐 치료나 뭐 치료 플랜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여전히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갈지 또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가 너무 잘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는데 인간이 이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논의되면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몇 번인지 까먹었어요. 그 다음 주제는 난임. 요즘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임신, 출산 이런 데는 지금 관심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난임에 대한 그 정부 지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난임 시술비를 뭐 건강보험으로 이제 등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난임 시술비 자체를 뭐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나 봐요. 5세대 실손보험에는 난임 시술에 대한 원래는 난임 시술에 되게 제한적인 그런 부분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는데, 실손보험도 적용이 됐는데, 그 난임 시술을 되게 여러 번 해도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이제 보험이 출시될 거고, 또 이제 그 보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뭐 출산이나 양육 관련 그런 부분도 보험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뭐 앞으로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되게 놀랐어요. 육아 비용이 보험으로? 굉장히 신선하죠?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지금 보험사에서 많이 받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메인 주제 중 하나인 홈플러스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힘든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고 뭐 신용 단계 이제 하락하면서 납품사들이 이제 대금을 못 받을까봐 대급 그 납품 중단을 선언을 해서 정상적으로 납품이 안 됐다가 지금 홈플러스에서 다 이제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납품이 다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정상 영업을 하고는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24년도부터 이제 25년도까지 이제 급격히 이제 그 현금 유동성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단기 채권을 6천억 발행을 했대요. 근데 그 6천억 중에 3천억이 지금 개인이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업 CP랑 ABS-TV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그 납품을 다시 재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한 게 우리가 상거래 채권 지급을 할 예정이 상거래 채권 지급은 되기 때문에 너네들 대금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 라고 홈플러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이제 기업어음이랑 이 ABS-TV 얘네는 상거래 채권 지급이 아니라 금융 채권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금융 채권은 지금 홈플러스 회생 단계에서는 약간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에서는 요게 금융 채권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 지급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분쟁이 있대요. 왜냐면 홈플러스에서 그런 이제 그 납품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거래 채권 지급 상거래 관련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드사에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카드사의 채권인 거죠. 근데 카드사의 채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카드사니까 이게 금융채권의 성격을 띠고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채권으로 지금은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상거래 채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상거래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돼서 금융채권은 지금 채권이 보유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있대요.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를 예전에 이제 그 차입한 MBK 파트너스 이 사모펀드하고 신영증권 사이에서 다툼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죠. 뭐 자기들끼리 입을 맞췄을지 뭔지 모르지만 서로 그 책임 공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이랑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그 책임 공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한 번의 미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미팅 때에 그 기업 회생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두 회사가 이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영 입장에서는 기업 회생을 할 거였으면 지금 이 단기 채권이 위험하다고 미리 언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BK 파트너스는 어쩔 수 없는 뭐 긴급한 결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홈플러스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3천억 투자 지금이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상 조사를 뭐 철저하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손실을 보게 된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홈플러스가 사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2위 유통사래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이 굉장히 이제 안전 자산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기업 회생 전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채권이 이제 유통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로 용적 이양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에서 용적 이양제 법안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뭐 문화재 근처나 뭐 그 여러 이유들로
그 용적률을 높게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지역들에서는 이제 그 용적률을 다른데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근처에 문화재가 있어서 뭐 용적률을 내가 뭐 2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내가 100%밖에 못 짓게 제한이 되면 이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내가 뭐 용적률을 뭐 지을 수 있는 땅에서 그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높여가지고 지어서 결국은 이걸 여러 개 들여 사가지고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외국에서는 TDR이라고 하던데 TDR이 지금 미국에도 이미 있고 일본에도 이미 있대요. 근데 미국에는 공중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땅에 대한 권리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그 이제 뭐 건물을 지으면 이런 이제 그 지상 말고 이 공중에 있는 그 권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층 건물을 이제 지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지을 수 있는 땅에 내가 안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사업에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뭐 공원 같은 건 개발을 할 때 그러면은 그 공원에 소유한 사람들이 그 용적률을 많이 못 짓게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못 짓는 그 용적률을 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화재나 그런 이제 뭐 공공 보호해야 되는 그런 데는 저층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이랑 일본에도 있다고 하니까 뭐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돼 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절반 또 더 읽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